예, 안녕하세요. 서울시 남부협력 담당관 김창현입니다.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금요일 오후인데요. 어찌 보면 그 한 주간에 가장 들뜰 수 있는 시간인데 이렇게 쉽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공무원입니다. 서울시 94년도에 뭐 입사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그때 들어왔고요. 많은 분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뭐 환경 업무를 한 적도 있었고요. 뭐 조직 기획, 법무, 여성, 그리고 이제 경제 업무까지 하다가 2018년도 8월 1일자로 남북협력 담당관이 서울시에 신설이 됐습니다. 제가 남북 그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도 관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원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초대 서울시 남북협력 담당관으로 오게 됐고요. 지금 벌써 한 3년이 다 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강의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사실 이제 보건의료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보건의료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하기 또 위해서라도 다른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내용도 공유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서울시의 남북교류 그 행정가로서 저의 그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폭넓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서울시민 의식조사 결과, 두 번째는 남북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필요성인데요.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울시민 의식조사 결과인데요. 이 사업은 2018년도 12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정책이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히 실패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남북교류협력 정책을 지자체 차원에서 하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2018년도에 한 번, 그다음에 2019년도, 2020년도에 두 번에서 총 한 4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년도와 2000년도, 20년도를 비교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저희가 서울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조사 방법은 온라인 기반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전에 한국 리서치 본부장님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한국 리서치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결과를 보면 먼저 이제 통일의 필요성인데요. 19년도와 20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한 6% 이상 증가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18년도부터 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감소되어 왔는데요. 이것은 2019년이죠. 2월 달에 하노이 북미 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남북 관계, 그 다음에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이제 경색되기 시작했고, 그 오랜 기간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남북 교류에 대한 피로감을 느낀 것이 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게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필요성으로 보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필요하다는 비율이 좀 낮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 있고요.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30대, 그리고 60대 이후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장 적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저희가 이제 학술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60대가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좀 보수화되는 성향이 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들고요. 20대와 30대 이 부분은 이제 둘은 이제 아주 젊은 층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그 통일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세대 간의 어떤 성향의 차이가 있는데 뭐 개인주의라는 것이 결국 나쁜 것은 당연히 아닌데요. 아무래도 20대, 30대가 좀 개성이 강하고 그런 이제 좀 성향이 있었던 것이 설문조사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예상 시기도 19년에 비해서 20년도에 많이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한 6% 이상 낮아졌는데요. 이것도 역시 최근에 경색된 그 남북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년 이내 가장 시급한 대북 정책으로 보면 인도적 정책이 1.7%로 가장 낮게 나와 있고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사업의 중요성이라기보다는 어떤 비핵화, 그 다음에 뭐 정치적인 의제 이런 것들을 언론이나 기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의 그 생각에 많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인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서울 시민의 그 이제 의식조사 결과 중 아마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생각입니다.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이게 그 뭐 보건의료를 당연히 이제 포함하는 건데요. 19년에 비해서 20년도에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과반수 이상이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우선 지원 분야에 대해서도 응급 의료품이나 결핵 치료 등 의료 지원에 대해서 가장 높은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남북교류 협력사업 우선 추진 순위에서도 보면 경제산업이나 사회문화보다 보건의료가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상대적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그 의제가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식조사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는데요. 과연 통일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것은 통일은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이 이제 필요한 시기이지, 만약 지금 북한 정권이 뭐 붕괴돼서 갑작스럽게 통일이 된다면 저는 상당한 큰 혼란이 오히려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통일 대박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북쪽에 있는 자원과 인력, 그다음에 남쪽에 자본과 기술,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결합되어 있을 때 무한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북한의 인력과 자원이 그러니까 그 유용하려면 현재처럼 통제된 상태여야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돼서 인력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된다. 그렇게 해서 뭐 북한의 인력들이 뭐 중국 또는 뭐 남쪽으로 일거에 몰려 내려온다면 아마 굉장한 그 혼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니까 저임금, 그다음에 실업 사태, 문화적인 혼란 이런 것들이 일시에 이제 불어닥칠 거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상당 기간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통일은 돼야 되지만 여러 가지 분야, 경제, 사회, 뭐 문화적 부분 이런 데에 대한 이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비슷한 레벨을 맞추어서 통일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일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다 알다시피 북쪽과의 관계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국가에서 꼭 이것만큼은 역량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 바로 철도 건설입니다. 철도를 건설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의선으로 또는 동해선을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로 갈 수 있고 또 대륙 횡단 열차를 통해서 런던까지 갈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저까지만 해도 전쟁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섬나라라는 생각을 당연한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았었죠. 그러니까 해외 어디를 가더라도 뭐 배나 비행기를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철도가 건설이 된다면 거대한 그 물류와 인력들이 유럽에서 한국으로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일본이나 오세아니아 사람들이 부산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고 철도를 통해서 런던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상상 이상의 큰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섬나라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건 생각만 해도 우리가 열차에다가 개인용 차량을 싣고 유럽이나 러시아나 중국으로 가서 유럽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경제적인 효과만 따져도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만약에 그 철도 연결시키고 하는 것이 개방과 맞물려서 굉장히 좀 꺼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그런다면 그건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휴전선을 넘어갈 때 소위 북쪽에 뭐 보위부 요원이 탑승해서 무정차로 통과해서 뭐 신우주나 아니면 함흥에서 하차하고 우리는 계속하고 뭐 북쪽 통과할 때 사실은 뭐 개방을 안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정치적, 어떤 국제적 역학 관계에 따라 필요하면 뭐 정차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은 가만히 앉아서 뭐 물류세, 통행세 받으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북한을 통해서 유럽, 뭐 아시아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큰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에라도 우리가 역량을 먼저 집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남북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주변 사람들을 이제 만나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도대체 지자체가 남북 관계에서 하는 일이 뭐지? 지자체에 무슨 역할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면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넓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주체를 뭐 정부, 그다음에 민간, 지자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하는 것은 남북 교류 정책의 큰 틀과 방향을 이제 정하고요. 그리고 법령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생활 행정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수단도 가지고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뭐 사회, 문화, 뭐 경제, 기후 환경 모든 부분을 직접 그 생활 행정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또 재원 자체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남북 교류를 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와
노하우가 이미 축적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남북교류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민간단체가 있을 수 있겠죠. 민간기구. 저는 또 역시 민간단체나 민간기구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인도적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민간단체의 역할이 더 효율적이고 기묘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뭐 아시다시피 경색 관계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죠. 이렇게 정치적 군사적으로 긴장 관계가 지속될 때에는 사실 지자체가 좀 더 유연한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오히려 지자체가 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이런 행정들을 지자체에서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노하우를 북쪽과 같이 교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한 서울시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의 수도이자 지자체 대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북쪽에서의 평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한에서 서울을 생각하는 것과는 오히려 다른 겁니다. 거의 나라의 전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교류를 한다면 더 의미가 있는 일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자료의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990년도에 독일이 통일이 됐었죠. 이 당시에도 지자체 인구 8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들의 3분의 1이 이미 동서독 간의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도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통일 독일이 바로 통일 직후에는 잠시 휘청거렸지만 짧은 시간 내에 부작용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강력한 통일 독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시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크게 3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99년도에 그 당시에 남쪽에 남아있는 토종동물, 식물,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토종동물, 식물을 서로 교환하는 사업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평북에서 용천역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성금을 직원들의 이제 호주머니를 십시일반 이제 털어서 모아서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그런 남북교류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금도 마련하게 되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남북교류의 태동기라고 볼 수 있고요. 제2기는 아마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금강산 관광지역에서 저희 남한 주민의 그 총격 피살 사건이 있었죠. 이걸 계기로 해서 오이사 조치가 있었고 이때부터 남북교류가 이제 중단되면서 서울시가 내부의 통일문화조성 사업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때를 이제 2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기는 2016년도 11월에 서울시가 그동안에 이제 준비해왔던 북쪽과 관련된 대책들을 종합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현재까지를 이제 3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016년도 11월 달에 발표했던 종합계획은 지자체 최초의 남북교류 대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단 서로의 니즈를 확인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운 게 아니고 서울시가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이제 모았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 제재 상황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다시 이제 지자체 사업을 현실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고요. 그것의 큰 세 가지 방향은
현재의 남북 관계를 반영한, 그러니까 북쪽도 필요하고 남쪽도 그 사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재 코로나와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상황을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남북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게 두 번째 제 방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건 서울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와 협업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세 번째 방향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저희가 4대 분야 5대 과제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생활협력, 두 번째가 사회문화, 세 번째가 경제개발, 마지막이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경제개발과 사실 기반조성 분야는 지금 추진을 하려면 미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해소가 좀 돼야 되는, 완화 내지 해소가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한 준비에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생활협력과 사회문화 분야는 어찌 보면 북쪽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사업, 특히 사회문화는 즉시 가능하고요. 생활협력은 인도적 지원과 경제제재에 어찌 보면 약간의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은 나사 못하나 뭐 전선 뭐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도 일일이 다 제재 면제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뭐 어떤 물건 하나 제대로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도적 차원에서 그런 논리로 잘 풀어서 제재 면제를 받아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우리가 이런 제가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 분야 사업 중에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감염병 공동 대응인데요. 어찌 보면 이제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당연히 많으실 것 같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그 문수거리에서 보면 그 우리가 다녔던 일정 중에 2016년 이후에 새로 이제 그 건립된 현대식 그 병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유경안과 종합병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경치과, 뭐 평양산원, 그다음에 이제 옥류 아동병원들을 저희가 이제 다녔는데요. 시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잘 되어 있었다는 그때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니면서 그건 저희 이제 공식적인 일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었는데 저희 민간단체가 교류하고 있는 병원이 평양의대 종합병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때 가서 느꼈던 것은 북쪽에서 우리의 그 정식적인 그 교류 방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를 안내했던 그런 병원들하고 평양의대 종합병원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환자 굉장히 조명도 좀 어두침침하고 전에 갔던 그 병원에 비해서는 좀 많이 열악하다 이런 느낌이어서 종합적으로 제가 북쪽의 그 의료 체계에 대해서 느꼈던 것은 굉장히 편차가 심하다.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그런 병원들과 약간 그 관리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병원하고는 말하자면 그 입원 환자나 치료 수준의 편차가 좀 있다 하는 사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의료 협력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북쪽에 대한 감염병 공동 대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뭐 현물로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 면제도 받아야 되겠지만
뭐 약품 아니면 의료 장비 이런 것들을 현물로 이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설의 현대화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의료 시설을 지금 현재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평양 종합병원이 건설이 거의 다 돼 있고 안에 지금 내부 장비들을 아직도 완전히 채우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의료 장비를 도입하거나 하는데 좀 지원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적 기술적인 역량 지원, 특히 그 북한 의료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뭐 공동 세미나를 연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직접 그 들어가서 북쪽 인력들을 의료 인력들을 교육시키거나 기술을 이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그런 방법이 어렵다면 제3국에서 하는 방법이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서울시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부터 약 한 31억 원 정도의 의료 지원을 한 적이 있고요. 최초에 2006년도에 지원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수해 현장에 대해서 항생제, 수액 이런 것들을 지원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민간 단체를 통해서 특히 이제 결핵 사업 위주로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기계, 뭐 항생제, 그다음에 수액제 제조기기 이런 것들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의료 지원과 관련해서 현물을 지원하는 방법 중에 가장 현재로서의 효과적인 방법은 북쪽과의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지원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택한 방법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니세프를 통해서 저희가 20년도에 30만 부를 공여한 적이 있고요. 또 2000년도에 이 13억 원 정도 상당의 코로나 방역 물품, 이게 이제 PCR 분석기기, 그 다음에 각종 진단 시약, 뭐 방역복, 냉장고, 냉동고, 이런 물품들에 대해서 현재 대북제재 면제를 받아놓고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협력 부분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2021년도에 농무부에서 북한의 쌀 생산량을 예측한 것을 보면 135만 톤, 그러니까 6만 톤 정도 예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쌀 생산량이면 1990년대 북한의 그 유명한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제 기억으로는 95년도쯤에가 120만 톤 정도 돼서 가장 쌀 생산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잘 아시는 유명한 뭐 꽃제비들의 뭐 이런 문제들 많이 생겼던 게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수준에 가깝게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 미국 농무부의 통계가 사실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국가 통계가 나중에 보면 한 200만 톤 가까이의 쌀 생산량이 결국에는 이제 확인됐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북쪽의 식량 사정이 현재로서는 썩 좋지 않은 것만 분명하다. 특히 취약계층, 어린이 영유아,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기묘하다. 다만 현재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북쪽에서의 지원받을 의지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뭐 탈북하신 분들이나 여러 어떤 정보통을 통해서 들어보면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는 많이 다르다. 김정일 시대 때에는 서로 간에 이렇게 좀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도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많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현재 김정은 시대에는 위에서 한번 하지 말라고 하면 굉장히 단호하다. 그래서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희도 행정 현장에서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국제적인 역학관계나 이런 부분, 아니면 북쪽의 지침 변화에 따라서 가능하면 이런 영양 개선 사업도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특히 곡물이나 영양 키트를 통해서 북쪽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19년도에 WFP를 통해서 세계 식량 계획이 있죠. 100만 부를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이 정도면 한 연인원 한 20만 명의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산가족 상봉 쪽인데요.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제 이산가족의 전체 이제 보면 이산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8촌 이내의 친인척,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현재는 약 한 4만 8천 명 정도 생존해 계시는데,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12,600명 정도 되십니다. 이 중에 80세 이상이 67%나 되시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시한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통일부와 협력해서 뭐 국내에서 안 되면 국제에서라도 하든지 아니면 국제 어떤 단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에 역량을 좀 집중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동강 수질 개선과 평양 상하수도 개량인데요. 이 부분은 2018년도 정상회담, 평양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부분입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깨끗한 물 공급, 또 하나는 수질 개선 분야입니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는 저희가 북쪽에 정수제나 이런 이제 오염 측정기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측정하고 협업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오염을 제거하는 이런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서울시 차원에서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서울에 그 녹물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서울 수돗물도 이런데 무슨 대동강 수질 개선이냐, 사실 이런 여론도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대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업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업을 통해서 북쪽과의 신뢰관계를 구축을 하고 보다 많은 분야로의 교류 영역의 확장이 가능하다.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서울시의 깨끗한 물 공급 사업은 뭐 페루나 이런 데에도 이미 수출한 바가 있다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화면은 2018년도에 제가 이제 평양에 갔을 때 다녔던 몇 곳의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정성제약이라고 뭐 이제 주사약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이제 그 약품을 생산하는, 그다음에 뭐 치과병원도 있고요. 우리가 지원했던 밀가루가 제대로 현장에서 생산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이런 지금 장면도 맨 아래쪽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 느꼈던 것은,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평양에서 만드는 그 정성제약에서 만드는 그 약품의 품질은 잘 모르겠는데 포장지만큼은 엄청나게 많이 세련돼졌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에도 많이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올림픽 공동유치 체육 교류 부분입니다. 사실 올림픽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면
저는 이 이슈를 받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올림픽이라는 이슈는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와는 별개로 실제로 올림픽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북쪽의 입장에서 유일한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인프라를 다 바꿔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북 지금 현재 경제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국제적 동의 아래에서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호주의 브리즈번이 저희보다 두세 발짝 먼저 앞서 있어서 지금은 이미 그 타겟티드 다이얼로그라고 해서 이미 집중 협의 단계에 브리즈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IOC의 입장은 브리즈번이 탈락되면 서울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게 공식 입장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림픽에 대한 기대가 저희는 완전히 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잘 되면 그런 길도 열릴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에 1936년도죠. 그때 베를린에 갈 때 열차로 갔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거의 보름 동안 열차를 타고 베를린까지 갔습니다. 물론 돌아올 때는 그 일장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큰 환영이 두려워서 전략적으로 뭐 비행기로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셨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올림픽의 역사는 우리한테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열차의 뭐 모든 인프라가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북한과의 교류뿐만이 아니라 대륙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아마 많이 모르실 텐데요. 저희가 사실 조용하게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서울시가 2019년도에 어찌 보면 이 동북아 중심 국가들의 수도 서울, 평양, 그리고 모스크바, 베이징, 도쿄 6개 도시의 대표들이 모여서 했던 탁구 대회였습니다. 이게 이제 북측과의 어떤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홍보를 활발하게 하지 못했었지만 이런 행사가 자연스럽게 개최될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은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체육 분야도 그렇지만 북쪽에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시가 오래전부터 이제 하고 싶었던 부분이 서울시향과 북쪽에서의 어떤 조선 이제 관현악단이나 이런 것과 협연을 하는 것. 만약에 직접적으로 협연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실 이제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에서 어떤 중재 의지를 뭐 정부 차원은 아니고 민간단체 차원이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공연 같은 것을 하면 세계적으로 남북 어떤 그 평화에 대한 홍보도 되고 우리의 의지도 밝힐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이런 사업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나선 녹든도 이순신 유적 발굴 사업인데 이순신 장군은 워낙 그 뭐 한산대첩, 노량 명량대첩 뭐 이런 쪽으로 수군으로서의 그 업적이 너무 유명하셔서 대부분 그냥 수군으로만 우리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 이순신 장군은 원래 수군 이전에
육군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러시아령이 됐지만 녹둔도라는 땅에서 여진족을 격퇴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북쪽과 남쪽이 공동으로 숭상하는 몇 안 되는 또 장군들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북쪽하고 같이 이것을 공동 발굴을 직접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자료를 보내서 저희가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로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연방대학을 통해서 러시아 전문가들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은 뭐 간접 발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유적이 발굴되면 이 부분은 북쪽과 남쪽의 어떤 민족의 동질성을 좀 확립하는 것과 동시에 저희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유적이 확인이 되고 유물이 출토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소유권은 저희가 물론 가질 수는 없겠지만 이게 러시아령이기 때문에요. 국민들에게도 공개하고 이와 관련해서 학술 개최하고 좀 더 깊이 연구하는 기회를 갖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서울시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는 여기에 정말 참여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쉽지 않은 그리고 어찌 보면 개인의 생활과 또 꼭 이렇게 연관이 없는,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이긴 한데요. 이런 좀 거시적인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혹시 그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 아니면 문의가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 남북협력 담당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